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새해가 된 후에 처음 올리는 영상이라서 늦은 감이 굉장히 있지만 새해 인사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홍보 하나만 하고 갈게요. 네. 저희 부부의 세 번째 책인 이탈리아 와인 여행이 출간이 됐습니다. 벌써 출간한 지 꽤 됐어요, 사실은. 저희 부부가 세계 여행할 때 이탈리아에 한 달 정도 머물렀었고 네. 2018년에 다시 3개월 정도를 여행하면서 돌아본 와인 생산지와 네. 와이너리 정보를 책으로 엮은 거예요. 네. 사실 2019년이나 2020년에 나왔어야 할 책인데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이탈리아 20개 주 중에서 15개 주를 여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책에 나온 곳은 와인으로 가장 유명한 곳인 토스카나, 베네토, 피에몬테주예요. 다른 곳들도 함께 엮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이미 이제 3개 주만 다뤘는데도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곳들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개정판일 때 네,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아쉬운 지역들이 있어서 네. 개정판일 때 네.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세 곳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프랑스 와인 여행 책을 쓰면서도 느낀 게 많은 정보를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편집하기보다는 네. 와인 여행을 하기 좋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넣는 게 독자분들한테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그곳들이 바로 토스카나, 베네토, 피에몬테고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사실 저희가 돌아봤을 때 세계주가 제일 좋았어요. 무엇보다 와인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와인 여행을 하기 되게 편했거든요. 네, 저희가 썼지만 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는 리슬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산지오베제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두 차례 있어서 요청에 따라 산지오베제를 먼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언제든 편하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가능한 것들은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플랜을 잠시 미뤄두더라도 네. 먼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산지오베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산지오베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양조용 레드 품종이에요. 네. 산지오베제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주피터는 목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로마 신화의 제우스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제우스의 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레드 품종이라고 했는데 재배량만 봐도 납득이 됩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오베제는 2015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집계가 됐어요. 정확히는 55,100헥타르예요. 물론 2022년인 지금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띄워드린 표를 보시면 산지오베제는 15년 전인 2000년과 대비해서 불과 21%의 하락밖에 없었어요. 네. 증감 추이를 보면 2022년 현재에도 큰 변화 없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산지오베제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재배가 되고요. 하지만 이 품종으로 가장 큰 명성을 지니고 있는 곳을 하나만 꼽자면 단연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겠죠. 그렇죠. 산지오베제는 토스카나의 명품 와인인 브루넬로 디 몬타치노를 만드는 유일한 품종이자 네. 또 다른 명품 와인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의 주요 품종, 그리고 끼안티, 모렐리노 디 스칸사노, 까르미니아노 등의 주요 품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산지오베제 100%로 만들어지는 끼안티 와인들도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산지오베제는 로마 시대부터 재배된 유서 깊은 품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서 고대부터 번성했던 민족인 에트루리아인들이 경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설입니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산지오베제의 어원인 제우스의 피는 에밀리아 로마냐의 리미니 지방에 위치한 산 타르칸젤로 디 로마냐의 수도사들이 네.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적포도인 산지오베제의 검붉은 색이 피와 비슷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이미지나 전설일 뿐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네, 이 산지오베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590년이에요. 칠리 에지울로라는 필명으로 알려져 있는 지오반 베토리오 소데리니 저작물에서 산지오 게토라는 모종의 포도 품종에 대해서 이 포도 품종이 좋은 와인을 만들지만 만약 와인 메이커가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식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오 게토가 지금의 산지오베제라는 증거는 없지만 와인 역사가들은 이게 아마도 산지오베제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아마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오베제는 토스카나에서 1700년 이전에는 매우 드문 품종이었다고 해요. 네. 오히려 트레비아노나 말바지아 같은 화이트 품종이 널리 재배가 되었어요. 네. 요점은 그 당시에는 화이트나 스위트 와인이 레드 와인보다 대중적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스위트 와인은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고급 와인으로 여겼고요. 지금도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인 베르나차 디 산 지미냐노는 과거 와인은 사프론보다 귀했다고 합니다. 다시 산지오베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산지오베제에 대한 다른 기록은 1738년이에요. 네. 코시모 티린치라는 인물은 산지오베제는 다른 품종을 섞으면 훌륭한 와인이 되지만 단일로 만들면 거칠고 산도가 높은 와인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883년 이탈리아의 작가인 지오반니 코시모 빌리 프랑키라는 인물도 코시모 티린치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자, 이렇게 몇 가지 기록만 봐도 산지오베제가 과거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다음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와인 메이커이자 정치가였던 베티노 니카솔리예요. 네.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겠죠? 네. 니카솔리 가문은 1141년 피렌체 공화국으로부터 카스텔로 브롤리오의 땅과 성의 소유권이 주어지면서 공신으로 임명된 가문이에요. 네. 이후 15세기 리카솔리 가문은 피렌체와 시에나의 긴 싸움이 끝난 후 브롤리오 지역의 포도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리카솔리 가문의 전성기는 브롤리오 백작이자 두 번째 남작이었던 베티노 리카솔리 시절이에요. 베티노 리카솔리는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선진화된 와인 메이킹 기법을 공부했고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몇몇 국제 품종을 들여와서 자신의 포도밭에서 여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과정에서 토착 품종인 산지오베제, 카나이올로, 말바지아 같은 그런 품종들의 우수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전통 품종으로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와인 명가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지오베제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끼안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같은 산지오베제 베이스 와인들이 탄생하면서 네. 산지오베제는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네. 이 굴곡은 끼안티 와인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1970년대 슈퍼 투스칸이 대성공을 겪으면서 산지오베제 와인도 프렌치 오크베럴 숙성을 도입하고 까베네 소비뇽 같은 국제 품종들과 블렌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산지오베제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산지오베제라는 포도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산 미켈레 알 아디제의 연구진들의 DNA 프로파일링에 따르면요, 산지오베제는 칠리 에지올로와 칼라브레제 몬테누오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해요. 네, 참고로 칠리 에지올로는 레드 품종이에요. 중부지방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탑이 토스카나입니다. 칼라브라제 몬테누오보는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고대부터 재배되어 매우 레어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산지오베제의 유전적 유산이 토스카나 반, 이탈리아 남부 반이라는 거예요. 다만 산지오베제가 정확히 어디서 교배가 되어서 퍼졌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탈리아 남부에서 산지오베제 변종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엠펠로그라퍼들은 이탈리아 남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캄파니아주 사벨리 마을의 네렐로라든지 무타산 지오반니 마을의 네렐로 캄포트, 만다토리치오 마을의 푸타넬라 같은 포도 품종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어렵습니다. 이 산지오베제의 클론에 대한 연구는 1906년 지로라모 몰론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는 산지오베제를 크게 산지오베제 그로소와 산지오베제 피콜로 타입으로 나누었는데, 산지오베제 그로소 그룹에 속한 클론이야말로 고급 산지오베제라고 그는 정의를 내렸다고 해요. 예를 들어 키안티 클라시코 최중심부에 위치한 그레베인 키안티에서 주로 재배되는 산지오베제 디 라몰레라든지 비노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를 만드는 푸뇰로 젠틸레, 그리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만드는 브루넬로 같은 것이 바로 이 산지오베제 그로소에 속한 클론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문제였고요. 하지만 산지오베제가 단순히 그로소, 피콜로로 나뉜다는 몰론의 시각은 너무 광범위한 분류라는 게 지금의 정론입니다. 산지오베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불가능할 만큼 광범위한 클론을 가진 복잡한 품종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이 1970년대 연구진들은 유용한 산지오베제 클론 3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R10, R24, F9예요. 여기서 R은 이 클론을 개발한 라우쉐도의 약자고요. F는 연구소인 피렌체 대학의 약자입니다. 이 R10은 그로소 라몰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색이 옅고 약한 바디의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R24는 프루티한 플레이버가 강하고요. 적당한 색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F9는 R10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는데 포도알이 조금 더 크고 색도 더 진한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T19가 등장합니다. 무슨 터미네이터 같은 이름인데 이 T19는 1970년대 에밀리아 노마냐 포도 재배자인 레미지오 보르디니가 붙인 이름이라고 해요. 네. 1990년대 끼안티 클라시코 2000 프로젝트에서는 이 T19를 산지오베제 클론으로 추정을 하고 네.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1998년 끼안티 콘소르티움의 주체로 이루어진 블라인드 테이스팅 평가에서 T19가 진한 색과 향긋한 꽃향 그리고 좋은 타닌을 지닌 와인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핫한 산지오베제 클론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90년대 끼안티 클라시코 2000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2개의 산지오베제 클론을 추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CCL 2000, CCL 2007입니다. 네. 도대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해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 두 클론은 2000년대 초반에 재배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다른 많은 클론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때 발표된 클론은 산지오베제 클론의 2세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1988년 네. 프랑스의 포도나무 목록 연구소인 페피니 에르 기욤의 피에르 마리 기욤이 토스카나의 산지오베제 클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와 함께 열정적으로 연구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토스카나의 유명한 와이너리인 이솔레 올레나의 파올로 데 마르키예요. 저희 부부가 참 좋아하는 와이너리이자 네. 오너입니다. 네. 여하튼 클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산지오베제는 다채로운 클론을 지닌 품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셀렉한 클론을 어떻게 잘 키울지라고요. 오랜 역사를 지닌 산지오베제는 재배하기 쉬운 품종은 아니에요. 네. 이상적인 재배지는 고도 300에서 350m에 위치한 남서양의 비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좋은 향과 우아한 텍스처를 지닌 와인을 생산하는 토양은 대체로 석회암과 편암이 많은 토양이고요. 네, 이 산지오베제 와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토스카나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은 갈레스트로라고 불리는 부서지기 쉬운 혈암 점토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혈암 점토는 그냥 편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산지오베제 와인인 브레너로 디 몬탈치노의 본고장인 몬탈치노 지역은 석회암 비율이 매우 높은 알베레스의 토양과 토스카나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편암 토양인 갈레스트로가 교차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산지오베제는 싹을 일찍 틔우고 네. 천천히 익기 때문에 긴 생육기를 필요로 합니다. 네, 싹을 일찍 틔운다는 건 설이나 냉해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아까 살짝 언급한 이솔레 올레나의 파올로 데 마르키도 2001년 서리 피해로 끼안티 클라시코 생산량의 무려 40에서 45%를 잃은 경험이 있고요. 여하튼 산지오베제는 충분히 익기 위해서 따뜻한 기온을 필요로 합니다. 네, 하지만 지나치게 따뜻한 기온은 산지오베제 특유의 플레이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산지오베제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습한 기후에는 썩을 가능성이 있고 너무 강한 햇빛에는 포도 껍질이 탈 수가 있어요. 까다롭죠? 네,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까다롭네요. 또한 산지오베제는 포도 재배자가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고 포도도 과잉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린하베스트나 가지치기로 높은 성장률을 제어를 해야 한다고 해요. 끼안티 지역의 유명 와인 생산자들은 이 산지오베제 포도나무 하나당 1.5kg 정도의 포도를 얻는 것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만약 브레이크 없이 고성장한 산지오베제로 와인을 만들면 색도 연하고 산도도 높고 네. 알코올이 적은 싸구려 와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포도 자체의 타닌과 안토시아닌 함량, 즉 폴리페놀 함량이 적기 때문에 네, 와인이 일찍 산화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척박한 토양이 산지오베제한테는 어울린다고 해요. 척박한 토양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품종이든. 네. 뭐든 척박해야 돼요. 이탈리아에서는 산지오베제의 수확을 전통적으로 9월 29일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10월 중순쯤 혹은 넘어서 천천히 하는 편이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성장기는 추후 만들어지는 와인에 풍부한 플레이버와 바디감을 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선상한 기후에서 재배된 산지오베제는 산도가 높고 잘 익지 않은 탄닌 때문에 거친 와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산지오베제는 천성적으로 산도가 높고 레드와인의 색을 담당하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좀 부족한 품종이에요. 네. 그래서 평범하게 와인을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도가 높고 바디가 약한 와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포도 재배에서부터 지대한 관심을 쏟는 거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와인의 폴리페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와인의 색을 결정짓는 안토시아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아실화된 안토시아닌 이야기입니다. 이 아실화된 안토시아닌이라는 건 와인의 당분과 결합된 안정적인 안토시아닌의 형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아실화된 안토시아닌이 많으면 와인의 색이 진해지고 적으면 옅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아실화된 안토시아닌이 적은 걸로 유명한 품종이 바로 산지오베제와 피노누아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산지오베제 와인을 만드는 건 좋은 클론을 완벽한 상태로 수확을 해서 오랜 침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산지오베제는 껍질에서의 폴리페놀 추출이 느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침용을 오래 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완벽한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현대의 와인메이커들은 산지오베제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전에 말한 수확량의 제한, 침용 및 발효 시간의 연장, 네. 그리고 오크배럴에서의 숙성입니다. 저희 부부의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조에 있어서는 당연한 방법들이죠. 네, 이외에도 전통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였고 지금도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블렌딩이에요. 옛날에는 산지오베제의 전통 품종인 까네리올로, 칠리 에지올로, 맘몰로, 콜로리노 같은 레드 품종은 물론 화이트 품종인 트레비아노나 말바지아를 섞는 일도 흔했어요. 이런 무분별한 화이트 품종 블렌딩이 사실 산지오베제 와인의 인기를 하락시킨 주요 원인이라 볼 수가 있긴 하죠. 네. 그리고 20세기 후반 슈퍼 투스카나 와인들이 대성공함에 따라서 산지오베제, 까베르 소비뇽이나 까베네 프랑, 메를로 같은 국제 품종을 법적으로 블렌딩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산지오베제 베이스 블렌딩 와인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야기가 정말 길어졌는데 산지오베제의 주요 재배지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와인 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래프부터 한번 볼게요. 네. 그래프만 봐도 고향인 이탈리아가 압도적인 산지오베제 생산지인 걸 알 수 있으시겠죠. 네. 그 외에 눈에 띄는 곳이 코르시카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인데요. 네.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에 의해서 산지오베제가 함께 이민을 가면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산지오베제로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뒤 나머지 지역이나 국가는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토스카나에는 유명한 산지오베제 와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3대 명품 와인 중 하나예요. 네. 긴 이름 때문에 줄여서 BDM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네. 현지에서는 브루넬로라 부르는 산지오베제 100%로 만들고요. 네. 아름다운 몬탈치노 와인 근방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명성은 세계적인 와이너리인 비욘디 산티가 일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죠. 네. 이 산티 가문은 본래 포도 재배와 와인으로 유명한 학자 가문이었다고 해요. 특히 피사에서 약학을 공부한 클레멘테 산티는 농업에도 관심이 지대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그레포 포도밭에 애정을 갖고 평생을 헌신해서 포도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이 그레포가 지금까지도 비욘디 산티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포도밭이죠. 네. 한편 클레멘테의 딸인 카테리나는 피렌체의 의사였던 자코포 비욘디와 결혼했어요. 네. 그의 아들 페루치오 비욘디 산티가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의 비욘디 산티의 명성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결국 비욘디 산티라는 건 혼인한 두 집안의 가문 이름인 거죠. 이 페르치오가 활동했던 19세기에는 힘든 시기였어요. 네. 세계대전으로 세상은 좀 흉흉했고 네. 포도밭에는 오이디움균과 필록세라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네, 많은 와이너리가 도산을 했고요. 포도밭도 황폐해졌지만 페루치오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포도밭을 일궜다고 합니다. 모든 재앙이 끝났을 때 다른 포도 재배 업자들이 생산성이 좋고 빨리 마실 수 있는 가벼운 와인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지만 페루치오는 산지오베제만 이용해서 장기 숙성할 수 있는 레드 와인을 만드는데 헌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로지 그레포 밭에서 자란 포도나무 대목에 젖붙이기를 시도해서 진짜 산지오베제, 그러니까 브루넬로로 포도밭을 새롭게 갈아엎는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2차 발효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 그리고 대형 오크배럴에서 와인을 숙성시켰다는 점은 그가 이 지역에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욘디 산티의 국제적인 성공이 바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몬탈치노를 지금의 위치로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DOCG 레이블을 달려면요. 최소 4년, 이 중 2년은 오크배럴 그리고 4개월 병숙성을 해야 하고요. 리제르바를 획득하려면 최소 5년 숙성인데 2년은 배럴, 6개월 병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많은 생산자들은 규정보다 더 길게 와인을 숙성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 단계 급이 낮은 로쏘 디 몬탈치노 DOC는 DOCG가 될 수 없는 산조베제를 가지고 좀 영하고 마시기 편한 스타일로 만들어져요. 네. 여기 또한 100% 산조베제, 그러니까 브루넬로예요. 네. 다음은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몬테풀치아노 마을을 대표하는 와인이죠. 네. 네, 참고로 몬테풀치아노 마을은 와인 애호가라면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할 곳입니다. 이 몬테풀치아노 마을 내에 자리한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무료 시음 혹은 굉장히 저렴한 시음비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을의 지하를 파고 들어간 경이로운 규모의 지하셀러와 양조장을 무료로 셀프 투어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와 마찬가지로 산조베제를 메인으로 만드는 레드 와인이에요. 네, 다만 이 카테고리에서는 산조베제를 프루놀료 젠틸레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BDM과 달리 다른 레드 품종을 최대 30%까지 블렌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꼴로리노, 까나이올로, 만몰로 같은 토착 품종이나 네. 카베네 소비뇨, 메를로 같은 국제 품종도 블렌딩이 가능해요. 네. 비노 노빌레디 몬테풀치아노는 중세부터 아주 유명했던 와인이에요. 교황 폴 3세도 이 뛰어난 와인의 품질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고요. 시인 프란체스코 레디는 이 바코 인 토스카노아, 즉 토스카나의 바쿠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그에 져서 칸디드에서 이 와인을 모든 와인의 왕이다. 참 왕이 많아요. 왕이 많아요. 네,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비노 노빌레, 즉 귀족적인 와인이라는 뜻의 이름은 아다모 파네띠가 탄생시켰습니다. 네. 1930년대까지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는 비노 로쏘 스켈토 디 몬테풀치아노라고 불렸었어요. 네. 이 아다모 파네띠는 자신의 와인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노빌레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해요. 네. 그만큼 자신의 와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네, 실제로 그의 와인은 이탈리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비욘디 산티엘 탄크레디도 아다모 파네띠가 만든 와인을 마시고는 이 와인에 미래가 있다. 파네띠는 반드시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와인을 생산한 첫 번째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보다 한 단계 낮은 로쏘 디 몬테풀치아노 DOC의 경우에는 DOCG보다 짧게 숙성을 시켜요. 로쏘는 최소 6개월,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는 최소 24개월입니다. 네, 다음은 끼안티입니다. 네, 끼안티는 아주 오랜 와인 역사를 지닌 와인 산지예요. 네. 최초의 기록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끼안티 와인은 피렌체 근처 끼안티산 포도로 만든 와인을 뜻했어요. 네. 그리고 그 근처에 상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레가디 끼안티라는 길드를 형성해서 끼안티 와인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의 끼안티는 화이트 와인이었다고 해요. 네. 후에 메디치가의 코시모 3세가 네. 카스텔리나, 가이올레, 라다, 그레베를 공식적으로 끼안티 생산지로 선포했고요. 네. 일종의 원산지 보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끼안티는 18세기에 이미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자리 잡았어요. 여러 품종으로 중구난방 만들던 끼안티는 19세기 중반 베티노 리카솔레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끼안티 레시피가 생겼습니다. 이 레시피에는 산조베제를 메인, 그러니까 70% 이상 써야 했고요. 15%의 까나이올로, 15%의 말바지아를 블렌딩해서 와인을 만들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후 1967년 정부로부터 끼안티가 DOC로 지정이 되면서 리카솔리기 레시피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산지오베제, 말바지아, 트레비아노 블렌딩으로 붙여졌습니다. 끼안티도 시련이 있었어요. 네. 오이디움, 필록세라 두 차례 세계 대전으로 포도밭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네. 많은 포도 재배자가 이민을 가거나 네. 포도 재배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무렵에는 질보다는 양에 치우치면서 생산성이 좋은 트레비아노와 질이 떨어지는 산조베제 클론을 주로 재배하면서 이제 끼안티 와인의 질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네. 1950년대에는 끼안티의 화이트 품종인 트레비아노를 무려 30%까지 블렌딩했다고 해요. 하지만 끼안티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진정으로 맛있는 끼안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생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한 세력은 슈퍼 투스칸을 탄생시키는 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100% 산지오베제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진정한 끼안티 생산자들이에요. 둘 다 지금의 토스카나 와인의 빛나는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슈퍼 투스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아니면 나중에 다시 다루기 힘들 것 같으니까요. 네. 이탈리아는 통일 국가를 이룬 뒤에도 한동안 프랑스 와인에 가려져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네. 비운의 와인 생산국이었어요. 네. 국가적인 통합을 이룬 프랑스 와인과는 달리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이탈리아는 와인의 세계 또한 통합을 이루기가 불가능했어요. 네. 이 와중에 60년대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혁신적인 품질 향상을 이룬 슈퍼 투스칸이라는 와인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네.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 토스카나의 역사는 끼안티 와인에서부터 시작됐죠. 끼안티는 토스카나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방대한 넓이의 지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슈퍼 토스카나에 등장하기 이전의 끼안티는 적포도인 산지베제에 청포도인 말바지아나 트로이비언을 블렌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레드의 화이트 품종을 섞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끼안티 와인은 자연스럽게 산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당연히 품질이 날로 떨어지고 국제적인 명성도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끼안티의 별칭이 스파게티 끼안티였는데 이 말은 끼안티가 불티나게 팔리는 대중적인 와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싸구려 와인이라는 의미도 좀 섞여 있었다고 하네요. 네. 끼안티의 와인 산업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자 산주베제에 청포도를 섞어 와인을 만들도록 한 정부의 규제에 거부하는 와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슈퍼 투스칸의 등장입니다. 네. 최초의 슈퍼 투스칸 와인은 마르케제 마리오 인치자 델라 로케타가 탄생시킨 사시카이였고요. 그 다음이 안티누리에서 출시한 티나넬로예요. 사실 이 두 와인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1948년 마리오는 당시 볼품 없는 와인 생산지였던 토스카나 해안마을 볼게리에 네. 프랑스의 5대 샤토 중 하나인 샤토 라피트 로칠드에서 가져온 카베 소비뇽으로 사시카이아를 처음 탄생시켰어요. 근데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전설적인 와인 메이커였던 안티노리에 자코모 타키스에게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네. 그때가 1965년이었고요. 네. 이 참고로 안티노리와 마리오 집안은 서로 혼인관계였기 때문에 네. 이런 도움을 요청하고 받기가 수월했다고 해요. 네. 자코모의 컨설팅으로 포도밭은 새롭게 옮겨졌고 까베 소비뇽 이외에도 까베네 프랑과 멜로도 재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센세이션이라고 불릴 만한 프렌치 오크에서 24개월을 숙성시켰고요. 이렇게 자꾸만 타키스의 터치를 받은 사시카이아는 마치 마법처럼 유명 와인 매거진 디켄트에서 주최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의 최고의 레드 와인으로 꼽히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탈리아인들이 자존심을 구기고 프랑스 품종으로 또 프렌치 오크 통해서 숙성시켜서 만든 슈퍼 투스카는 당시 허물어져가는 이탈리아 와인의 미래이자 뉴 웨이브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자코모는 본래 안티노리의 와인 메이커였으니 안티노리도 바로 티나넬로를 출시했어요. 네. 곧이어 티나넬로 포도밭에서 가장 좋은 포도만을 이용한 솔라이아도 차례로 출시됩니다. 그리고 2000년 미국의 유명 와인 매거진인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솔라이아 1997년 빈티지를 올해의 와인으로 꼽으면서 사시카이아가 단순히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네. 슈퍼 투스칸의 성공으로 이탈리아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자기만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끼안티 와인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끼안티 DOCG 블렌딩은 과거와 매우 달라졌어요. 2006년부터 화이트 품종이 블렌딩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까베르네 프랑 같은 국제 품종들이 블렌딩에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끼안티 클라시코 콘소르지오의 노력에 힘입어 양보다는 질에 맞춘 와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에는 산지오베제 클론을 연구해서 질 좋은 클론을 솎아내고 가지치기, 수확량 제한, 식재 밀도 등 여러 요인들을 다각도로 연구한 거죠. 요새는 산지오베제 100%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슈퍼 끼안티 와인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네. 다른 품종의 장점에 힘입지 않고 오로지 질 좋은 산지오베제 품종 하나만 가지고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와인 메이커들의 노력에 의한 탄생인 거죠. 네. 이런 와인들이 바로 이솔레 올레나의 체파렐로나 폰토디의 프라치아넬라, 펠시나의 폰타롤로 같은 와인들이 있습니다. 네. 자, 끼안티는 넓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브존으로 나뉩니다. 콜리 아레티니, 콜리 피오렌티니, 콜리네 피사네, 콜리 세네시, 몬탈바노, 몬테 스페르톨리, 루피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 콜리 피오렌티니와 루피나를 고급으로 쳐요. 참고로 일반 끼안티 DOCG보다 고급인 끼안티 클라시코 DOCG는 끼안티 DOCG에 속하는 게 아니라요. 별도로 구별된 산지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최고의 끼안티 와인인 글란셀레지오네는 반드시 끼안티 클라시코 DOCG에서만 탄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브존에 따라서 그리고 리제르바 혹은 슈페리오레라는 단어가 레이블에 있는지에 따라서 와인의 숙성 기간이 달라지니까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추천하는 산지오베제 와인 산지는 모렐리노 디 스칸사노 디오시지입니다. 네. 이 모렐리노는 산지오베제를 일컫는 지역 방언이에요. 네. 이 지역의 특산 말인 네. 모렐로 말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모렐로 산체리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토스카나의 최남단인 스칸사노 마을 근교 지역에 디오시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네. 이곳 와인은 보통 위쪽 지방의 산지오베제 베이스 와인보다 약간 더 라운드하고 풍미가 좋은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디오시지는 숙성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리제르바를 달려면 최소 2년, 그중 1년은 오코에 숙성시켜야 됩니다. 이외의 지역도 아주 간단히 언급해 볼게요. 네, 진짜 간단히 할게요. 네. 산지오베제는 여전히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스탠더드한 레드 품종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옅은 색과 평범한 향과 맛을 지닌 평범한 와인들이 대부분인데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도 마셔보지 못했는데요. 제르비나라는 와이너리의 산지오베제 와인들은 이 에밀리아 로마냐의 최고급 와인이라고 하네요. 또. 그리고 움브리아 또한 매우 훌륭한 산지오베제 와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몬테팔코 로쏘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추천하는 브랜드는 움브리아를 대표하는 와이너리인 룽가로띠입니다. 네, 룽가리도 너무 좋죠. 그리고 산지오베제는 코르시카 섬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니엘리치오라는 이름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되게 흥미롭죠. 네. 이탈리아 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이 있어요. 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 카리탈 운동을 통해서 더욱 활발히 산지오베제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카리탈 운동이라는 거는 초기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같은 품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포도 품종을 대거 도입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산지오베제가 많이 재배되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가 유명하고요. 전문가들의 추천으로는 유명 와이너리인 쉐이퍼의 파이어 브레이크라는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쉐이퍼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 파이어 브레이크라는 산지오베제 와인은 경험해본 바가 없어요, 저희도. 그리고 이탈리아 이민자가 많은 아르헨티나 역시 산지오베제가 있죠. 네. 물론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와인이 베네가스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산지오베제 와인인데 제가 알기로 이 베네가스 브랜드가 원래는 수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호주입니다. 네. 남호주의 맥라렌 베일이나 빅토리안 하이랜즈가 주요 재배지인데요. 네.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네. 코리올레와 피치니의 산지오베제가 좋다고 하네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수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었죠, 진짜. 진짜. 드디어 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시음해볼 와인은 이 카스텔로 디 아마의 산 로렌조 끼안티 클라시코 그란 셀레지오네입니다. 네. 이 와인을 만드는 카스텔로 디 아마는 저희 부부가 가장 사랑하는 이탈리아 와이너리 중 하나예요. 네. 와인도 뛰어나지만 이 오너의 예술에 대한 사랑, 이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는 아마 마을의 아름다움, 와이너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맛있는 음식들까지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카스텔로 디 아마 와이너리가 설립이 된 것은 네. 1960년대. 네. 와이너리는 아마 마을의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 모인 여러 가족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70년대에 여러 번 소유주가 바뀌었고 네. 마침내 현재 오너인 마르코 팔란티가 와이너리에서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영광이 시작되었죠. 네. 예, 이 마르코 팔란티네 이탈리아는 물론 세계가 인정한 와인메이커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2003년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가이드인 감베르로소에서 꼽은 올해의 와인메이커였고요. 다시 2005년 감베르로소에서 올해의 와이너리로 카스텔로 디 아마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끼안티 클라시코 산 로렌조는 오늘 지금 마실 거죠. 세계적인 와인 매거진인 와인 스펙테이터가 2010년 꼽은 세계 100대 와인 중 6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마르코 팔란티의 예술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그는 와이너리에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와이너리 곳곳에 설치 미술을 부탁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명의 예술가들이 카스텔로 디 아마와 함께 했고 이들 작품을 와이너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중에 아티스트 레이블로 유명한 사토무토 로칠드의 2013년 빈티지의 주인공이었던 한국의 이우한 작가님. 네, 작가님이 2016년에 아마말에서 지내면서 무똥 레이블에 그렸던 그림과 같은 작품을 설치 미술로 남기고 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계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은 설치 미술을 수차례 봐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정말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하는 곳이었어요. 네. 저희는 이곳을 2번 방문했어요. 그래서 네. 와인을 거의 대부분 시음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격까지 생각했을 때 이 와이너리의 최고의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 시음할 산
산 로렌조, 끼안티 클라시코, 그랑 셀렉지오네입니다. 네. 산조베제 베이스로 메를로와 말바지아 레로를 빈티지에 따라 조금씩 블렌딩하기도 합니다. 와인은 품종별로 별도 양조를 하는데요. 대체로 산조베제는 22일, 멜로는 25일, 말바지아 네라는 26일 동안 치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파인 후에 바리크에서 2차 발효, 블렌딩 후에 그 다음에 바리크에서 숙성을 10개월 정도 시킵니다. 바리크는 20%만 뉴오크라고 해요. 저희 부부는 여기 와이너리를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 편인데 네. 특히 이 와인은 가격 대비 발군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네. 물론 그렇게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요. 네. 네, 하지만 돈값을 하는 와인이죠. 드디어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서 빨리빨리 네. 시음해보겠습니다. 와, 이미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블랙베리류, 민트, 그다음에 삼나무, 네. 그다음에 약간 칠리 같은 스파이시가 있고요. 네. 블랙페퍼, 버섯 같은 향들이 올라오고요. 약간 농밀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진한 블랙베리, 약간 향신료 느낌도 좀 있고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고요. 은은한 우드향 좋고요. 벨벳 같은 질감, 그리고 좀 파워풀하면서 입안을 이제 꾹꾹 누르는 고운 타닌, 네. 생생한 산미가 이제 이 와인이 얼마나 장기 숙성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균형감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 잔향을 계속 느끼고 싶을 만큼 여운이 길어요. 매번 시음할 때마다 느끼지만 아, 음식이랑 먹고 싶다. 아니 저는 이거 마실 때마다 느끼는데 이 와인의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감. 이런 게 되게 층층이 잘 쌓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메를로 100% 라파리타 있잖아요. 저는 가격까지 생각하면 솔직히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결이 완전 다르죠. 근데 네. 까스틸로 디 아마가 메를로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많은 네. 곳이었던 거는 방문하면서도 그분들한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물론 산지오베제도 엄청 잘 만들고요. 네. 근데 가격이 거의 두세 배가 차이 나니까 가격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거는 진짜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산조베제 베이스 와인 중 하나. 말씀드렸듯이 산조베제 100%로 만든 걸 즐기신다고 하시면은 이 프라샤넬로 진짜 추천합니다. 네, 진짜 좋았어요. 이거. 와 이거 너무 훌륭했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단연 이솔레 올레나의 끼안티 클라시코를 추천합니다. 네, 이슬레 올레나 너무 좋죠. 이슬레나 최고급 와인 체파렐로 같은 경우는 진짜 산지오베제 정수를 보여주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 책바렐로가 있었으면 더 설명하기 좋았을 텐데. 와인들이 다 빠져가지고 그게. 자금력이 되신다면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산지오베제 이렇게 가벼운 네, 그냥 끼안티. 그냥 네. 끼안티 와인들도 네, 브랜드만 잘 고르면 너무 좋아요. 네. 요즘 저희가 잘 마시고 있는 요 테누테 로제띠의 끼안티 와인도 아, 요것도 괜찮아요.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뭐 없죠? 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와인 기초 상식을 한 번 더 다룰게요. 좀 가벼운 내용으로. 오늘도 저희 와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길었다.